4.7 재보궐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딱 50일입니다. 어제부터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 지역의 민심 차례로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박재우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설 때 부산에 계셨을 테고요. 네네. 예, 지역구도 좀 돌아보셨을 텐데 설 민심 어떻던가요? 생각보다는 어쨌든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방역과 생계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특히도 부산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서 생계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았죠. 그래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선거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는 좀 적고, 어쨌든 일상생활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총선 직전 터진 마스크 대란 때문에 조금 힘드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좋아져서 분위기도 좋아져서 좀 바뀌었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코로나를 어떻게 방역 당국이 잘 잡느냐, 이거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더 중요한 건 이번이 부산시장 선거니까 부산 시민들께서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당이 더 잘했는지 이런 걸 좀 더 면밀히 지켜보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예. 어쨌든 객관적인 전력은 조금 뒤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조금 그래도 많이 뒤졌는데 지금은 많이 따라잡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제 국민의힘에서 TV 토론하면서 좀 합리적인 토론이 아니라 양쪽이 서로 조금 좀 국민들이 볼 때 조금 골상 사나운 입장이었거든요.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할 때 세 분이 어쨌든 우리 삶의 궤적이 다 다르고 또 부산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세 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책 공약을 확실하게 내고 이러면 많은 또 조금 더 전환이 안 되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의 경선 과정이 너무 진흙탕으로 흐르면 부산 민심이 좀 돌아설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있고 가덕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는 그래도 앞으로 남아있는 변수가 좀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따라잡고 충분히 잘못하면 역전 또한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가덕도 말씀하셨으니까 최근 여론조사 보면요. 네. 부산 시민들은 가덕도는 찬성 비율이 훨씬 높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했을 때는 또 국민의힘은 없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근데 이거는 가덕도 문제는 여야 관계없이 부산의 수건 사업이니까 어떤 누구든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고 또 야당 의원님들도 어쨌든 찬성은 하셨으니까 TK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이런 것보다 부산 수건 사업이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은 누가 시작을 했고 누가 했는지 다 아실 거니까요. 예. 그게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으로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줘야 가덕도가 가능하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몰고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절차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더 세밀히 분석하고 또 집권당이니까 좀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는 일부 있을 수 있죠. 예. 가덕도 특별법 발의되고 어쨌든 완공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산 시민들이 가덕도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죠. 또 부산은 여태까지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산 관광이나 참 많은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20년 동안 논쟁만 했었지 부산을 다시 살리는 이런 일은 안 했거든요. 근데 가덕도에 대한 기대는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물류 중심의 도시 또는 항만하고 같이 있으니까 충분히 타당성이 나온다라고 믿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 연휴 기간에 또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 지금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또 이 사찰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또 지금 박형준 예비 후보가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선거에 이용하려고 여권이 일부러 이 이슈를 가지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던데요. 하여튼 뭐든지 선거에 이용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실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사찰, 정치인들 사찰하는 거는 진짜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기관이 정권의 집권 도구로 쓰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철저히 수사해서 누구를 위해 누구를 사찰했는지 그 정보가 또 어떻게 활용됐는지 국민들에게 좀 철저히 알리고 관련자를 법에 통해서 심판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건데요. 또 본인은 몰랐던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정무수석 아닙니까? 예. 그걸 누구나 뭐 그걸 모를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박영준 후보님께서는 어쨌든 그게 자기의 입장을 소식이 밝히고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들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뭐 부산 지역구 돌아보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분들이 좀 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이제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런 이야기가 물론 이 이야기는 뭐 사전부터 보궐선거 결정하기 전부터 국정원 사찰에 대한 시민 사회에서 국정원 정보 공개 요구를 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선거용으로라고 보다는 어쨌든 과정에 걸쳐오다가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아직은 이슈화가 좀 부산은 덜 돼 있어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님 모두의 그 코로나 이야기 하면서 부산 지역에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슈가 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4차 재난지원금 문제 뭐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이 당내에서도 좀 있었고 이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민주당은 기재부와 이야기해서 선별 지급으로 3월 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부산 민심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선별적으로라도 하도 빠르게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까지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예. 저희들은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로는 말이 안 되고요. 예. 오히려 야당이 이런 걸 좀 더 빨리 해주라.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재난지원금이 보편적 지급보다 어쨌든 선별적 지급을 하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설명은 충분히 했고요. 예.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조금 더 폭을 좀 넓혀주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 기재부는 이게 대해서 조금 이제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좀 난색을 좀 표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어려운 분들에게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신속 속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신속 속도전 하면 선별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가 재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속도전을 해도 조금 빨리 안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도는 어떻습니까? 손실보상제도도 당연히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긴급으로 선별해서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금 4차 재난지원금 3월 말에 지급 이것보다 손실보상제도가 먼저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네네. 자영업자들에게한테는 손실보상제도가 더 귀에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맞죠. 예. 뭐 자영업자에게는 오히려 더 맞지만 지금 현재 제도적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거를 하려면 국민의당에서도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손실보상제도가 된다라는 안을 내놓으면 또 여야가 합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급한 대로 우선적으로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무총리가 뭐 우리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그 홍남기 부총리 또 기재부 의견에 너무 당이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때 홍남기 부총리나 기재부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당의 입장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고 예. 지금 또 국가 전체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이제 그다음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예.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당에서 갖고 있죠. 예. 아까 우리가 가덕도 얘기도 했고 의원님께서 누가 부산시장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부산 시민들이 잘 판단해 줄 거라고 하셨는데 네. 지지난 총선이죠. 6석인가가 넣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렇죠.
그때 다섯 석만 얻어주면은 가덕도도 완공하고 또 부산시장 자리도 주면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했었었는데 부산 시민들이 그래서 6석도 주고 부산시장 자리도 줬는데 뭐 바뀌어도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말들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모든 정책이나 모든 일에 의식 구조나 이래 변화시키는 게 하루아침에 변화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3년 동안 우리가 했던 또 특히 더 부산의 구청장님들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는 서민들이 피부에 느낄 때 많은 변화를 느낄 겁니다. 아마 예.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버스 정류장에 온돌 의자를 깔아 놓는다든지 여름에 또 파라솔을 길거리에 설치해 놓는다든지 또 어떤 행사장 가면 옛날처럼 건의의식 없이 밑에서 같이 서민들하고 같이 있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시민들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가덕도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어쨌든 우리가 해결을 해낸다라고 해서 실천에 옮겼다. 그래서 지난 28년 동안 국민의 힘에서 했을 때의 부산 특히 더 토착 세력과의 건설 비리나 여러 가지 이런 비리가 있을 때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시민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28년과 3년을 비교해 주라. 그래서 우리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잘했다면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더 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선거에 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 민주당이 뭐 압승을 했습니다만 부산 지역에서는 사실상 패배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금 바뀐 것 같습니까? 좋아진 것 같습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때도 뭐 평균 한 40몇 프로는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저희들이 열심히 좀 더 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설득을 잘해내면 이번에 가능성이 충분히 예.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야당의 경선이 너무 진흙탕으로 흐른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반대로 여당 경선은 너무 흥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원래 이제 저 민주주의 꽃이 이 경쟁자들이 붙으면 토론을 할 때 정책 대결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느꼈던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올바르면 상대로도 인정을 하고 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한 힘이 돼서 같이 나아가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좀 밋밋하다 하지만 또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정책을 갖고 싸움을 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당 후보 선택해달라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요.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 선거는 부산의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토착 토건 세력이 판치는 옛날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메가시티 등 향후 1년 3개월이 부산의 진짜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산의 산적한 현안을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남은 임기를 마쳐야 하고 지난 3년간 부산 발전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해온 일들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중도 영도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통화합니다. 네. 설 때 지역구 계셨죠? 네네. 예, 주민들이 어떤 말씀 많이 해주시던가요? 뭐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뭐 예. 코로나 여파로. 그래서 살기 어렵다. 장사 안 된다. 예. 또 뭐 가족 방문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 사람은 많은데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서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백신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언제 맞을 수 있냐, 이거 많이 물어보셨고, 예. 뭐 이렇게 살기가 힘드신 분은 솔직히 시장 선거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요. 또 반대로 저희 당을 지지하거나 또 정권이 지금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에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투표해서 꼭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또 많이 예.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 조금 화가 많이 나셨겠죠, 여러모로. 네, 장사도 잘 맞습니다. 안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뭐 부산으로 예전에는 관광도 많이 갔습니다. 이제 그런 수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선거판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손쉽게 이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좀 많이 따라온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부산도 뭐 판이 완전 기울었다 할 예. 정도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예. 그 여파가 남아 있다고 봐야죠. 저희가 뭐 16개 구군 중에 지금 우리 당 소속 구청장이 2명밖에 안 계시고 이제 무소속 한 분이시고 나머지 다 민주당 쪽이시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지역 조직을 구청장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번 선거가 처음부터 저희는 그렇게 녹록할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이 정권에 워낙 그 실망하신 부산 시민들이 많으시고 또 그것이 1차적으로 작년 총선에서 한번 표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비전을 선보이고 또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어려운 와중에서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뭐 가능성을 본 것이지 뭐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애초부터 갖고 있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선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 앞에서 박재호 의원과 통화했는데 네. 그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너무 격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뭐 갈등이 표출되게 되면 그 부산 네. 민심에도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희 어제 이제 그 후보자들 1대1 마수 토론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뭐 특정 후보가 사실은 정책 선거이기를 바라고 저도 이제 경선 준비위원이었기 때문에 예. 1대1 마수 토론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한 이유 자체가 예. 시민들에게 정책 검증을 받고 그걸로 부산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선택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사실 어제 이제 토론회가 이제 자격 검증 뭐 또는 개인의 어떤 인신공격 이런 부분들 검증되지 않은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 보신 분들도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향후에 또 3번의 토론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정말 그 앞으로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것, 시민들 지금 제일 걱정은 경제에 대한 걱정, 일자리에 대한 걱정, 부산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1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좋은 정책 비전을 가지고 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도 중앙당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 이외의 후보들은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네. 지금 박민식 후보께서 단일화 제안을 하셨고요. 처음에는 이제 새 후보가 원샷 그 경선을 해서 단일화를 하자 했다가 또 지금은 단계별로 뭐 1차 박민식, 박성훈, 그다음에 2차에 또 이제 이현주 의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얘기는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박성훈 후보 쪽에서 이렇게 단일화하는 거는 이게 너무 정치 공학적이지 않냐. 본인은 본인의 마이웨이를 가겠다라는 뜻을 아직 굽히지 않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또 후보자들끼리 이런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더 이렇게 검증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 나중에 최종 후보는 더 강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도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예비 후보가 계속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텐데. 맞습니다. 네. 예, 최근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국회의원 불법 사찰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박형준 후보가 정무수석이었으니까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을 텐데 이것도 뭐 일종의 견제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참 저희 안타까운 게 12년 전의 사건이 갑자기 수면으로 올라온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진석 공관위원장께서 인터뷰한 그 워딩을 제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면 박지원 원장의 고도의 정치적 술수다. 그리고 이게 한 발짝 더 나가면 정치 공작이다. 근데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왜 예. 선거 때가 다 돼서 이 박형준 그 당시 정무수석, 민정수석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당연히 가까웠을 것이다. 그래서 불법 사찰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국정원이 불을 지피고 여당 대표가 바람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 9일날 또 김영춘 예비 후보께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상대 후보를 이렇게 공개 비난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보고 이게 참 박지원 원장께서 원장 취임하시면서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고도의 지금 정치 개입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새 워낙 유튜브나 이 언론을 보시는 시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벌써 상당히 의혹을 갖고 바라보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종의 선거 개입이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네.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데요. 이게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선거에 저는 현명한 부산 시민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네, 선거 공작이라고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가덕도 이슈가 워낙 큰 거니까. 네. 국민의힘이 TK를 지역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TK 민심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가덕도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 특히 지도부가 그런 지적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이제 부산으로 보면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우리 부산에서 저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제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보다도 먼저. 예. 물론 이제 외부에서 보실 때는 지도부의 TK 주호영 대표가 계시다 보니 뭔가 일사불란하게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그분들 입장도 이해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구를 기반으로 두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또 부산에 직접 오셔서 가덕신공항에 힘을 쏟겠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트라이포트가 아니라 포포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시고 부산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각에서 볼 때도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한 발짝 더 나간 공약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부산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륙 이제 고속철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주변의 영남권까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더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건 저희는 저희 당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가덕신공항 힘합쳐서 같이 할 겁니다. 부산의 미래는 가덕신공항에 달려 있습니다. 선거가 4월 초에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3월 말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 선거에 영향이 좀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선거용 아니냐라고 말하면서도 무턱대고 지금 계속 또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무턱대고 반대할 수는 없고요. 지원은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문제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도 사실 2차, 3차 할 때는 많은 의원들도 재정 때문에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12월 달에 예산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얘기가 없다가 1월 1일이 되는 순간 전국민 4차 지원금 얘기를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꺼냈거든요. 그거 자체가 예산에 대한 예측력이 부족한 정부의 무능력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558조 예산 중에 재량 지출 292조 중
10%를 절감해서 적어도 29조라는 돈을 확보해서 우리가 이 뭐 선별 지급이든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또 그거 외에도 우리가 뭐 영업 시간을 과도하게 규제했던 걸 지금 조금 완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면적당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 방역을 통해서 실제 자영업자들이 좀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임대료나 전기세 같은 것들을 유예 감면함으로 해서 부가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지금 뭐 무조건 빚내서 지원하자 그런 시각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을 주면 아무래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1차 지원금 때 미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민주당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이고요. 이것은 우리 전 국민이 사실은 고통 분담을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 재난지원금의 의미를 국민들이 또 제대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종 후보 언제 가려집니까? 저희는 3월 4일 날 가려집니다. 예. 앞으로 2번의 더 토론이 남았습니까? 3번 남았습니까? 3번 남았습니다. 예. 1대1이 2번이고 이제 전체 합동 토론이 한 번 남았습니다. 뭐 그 사이 아까 얘기한 단일화 이슈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요. 네, 박형준 맞습니다. 이외 후보들끼리. 네네. 예, 좀 지켜보기로 하고 자, 부산 지역구 대표로 지금 저희랑 통화하는 거니까 네. 우리 당 후보 좀 많이 뽑아달라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8년 이후에 사실은 부산의 미래를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민주당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시장의 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생기지 않아야 될 보궐선거가 생겼고요. 그 1년 동안 소중한 1년을 부산시는 지금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의 책임은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딛고 앞으로 부산의 미래 발전 그리고 좋은 일자리와 민생 경제를 위해서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께 다시 한번 부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진정성 있게 호소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저희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폭주하는 정권을 또 견제하고 미래 대선까지 저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저희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돼서 부산시를 위해서 신나게 부산의 미래를 부산 시민들과 함께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중구 영동구 지역구를 갖고 계신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주는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7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100명 이상 늘어나면서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고요. 이게 설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400명대 중반으로 확 올라간 건데 예. 아무래도 연휴 기간에 대규모 인구 이동, 또 가족이나 지인 모임, 여행이 좀 늘어났고요. 또 어제부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재확산 우려가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설 연휴의 이번 이동과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이 동시에 한꺼번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환자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주간의 환자 추이를 주시하면서 방역관리 수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됐다고 해서 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이완되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것이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매 순간 지켜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했거나 여행을 다녀온 분들 중에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모두가 좀 지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침을 풀었다가 혹시 재확산이 더 되면 더 지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자정 기준이죠. 그래서 457명인데 예. 지금 실시간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면 하룻밤 지나면 500명대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좀 우려가 되는데
네. 역시 수도권에서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변화될까요? 일단은 다음 주 중에 개편 초안을 마련해서 공개를 하고 각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 1.5, 2, 2.5, 3단계에서 총 5단계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이렇게 나눠서 단계별로 좀 달리하는 조처인데요. 이번에 3차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사실 좀 한계가 노출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역 효과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운영이 단기간 제한되고 금지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진 건데요. 예. 일단 현행 5단계 체계가 다시 3단계로 바뀔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현재 5단계가 너무 세분돼 있어서 좀 복잡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또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같은 일괄적인 조치보다는 방역 수칙 자체, 그러니까 안전히 문을 닫게 하는 것보다는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명부 관리, 소독, 환기 이런 거를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다만 이제 아직 실무 초안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화된 것은 없다라고 좀 말은 아꼈습니다. 또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새 거리두기 체계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예.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당분간 5인 이상 소모임을 금지하는 조처가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거리두기 체계에 포함이 된다면 이를테면은 1단계에서는 10인 이상 금지, 2단계에서는 5인 이상 금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고요. 오늘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강원도 민간인 통제선 지역에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오늘 새벽 4시 20분께 북한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이 민통선 내의 한 검문소에 설치된 CCTV에 식별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이 5분 대기조 개념의 작전 병력을 투입해서 식별한 지 한 3시간 만인 오전 한 7시 20분께 신병을 확보했는데요. 현재까지 이 남성의 남하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 설명을 보면 이 남성이 해상으로 왔을 가능성을 포함해서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요원들이 현장을 확인하면 추후에 설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경과가 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군의 경계, 감시망이 또 뚫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남성이 육상으로 왔든 해안으로 헤엄을 쳐서 왔든 어쨌든 이 철책이나 해안 지역에서 이 민통선 검문소 CCTV에 발견된 구역까지는 사실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 이때까지 우리 군이 몰랐다라는 게 문제라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 남성이 만약에 불순한 목적으로 완전 무장 상태로 내려왔으면 무방비로 당할 뻔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CCTV에서 발견하고 3시간 있다가 붙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이렇게 민통선 뚫린 장소가 지난번 노크 기수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럼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2012년 노크 기순 사건에도 이제 많이 놀라움을 줬었는데 북한군 병사가 우리 군 초소 문을 두드려서 귀순 의사를 표시했던 사건이었죠. 예. 작년 11월에도 이 고성 지역에서 이번에는 점프 기순이라고 하는데 이 철책을 점프해서 14시간 만에 신병이 확보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군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사각지대 등의 CCTV 추가 설치하겠다, 재발 방지하겠다라고 발표했었는데 후속 대책이 제대로 이행이 된 거냐라는 의심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계속해서 경계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자님의 말대로 어쨌든 무엇 때문에 넘어왔는지 그런 이유들은 이제 조사하면 나올 테고요. 예, 일단 본인이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것 같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정치권 이야기 해보죠. 보궐선거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젯밤에 박영선 우상호 후보 간의 1대1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TV 토론이었는데요.
우상호 후보는 이제 서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좀 드러내는 데 집중을 했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했다는 경력을 좀 앞세워서 정책 위주의 토론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우상호 후보가 좀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예. 도전자 입장이라서 박영선 후보를 향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어제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상호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핵심 공약 20일 다핵도시 이거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이게 서울에 구가 25개인데 웬 21이냐, 충돌하는 거 아니냐, 서울시의 대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대전환이 아니라 대혼란이 아니냐, 걱정이 많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박 후보가 이 구청은 행정 개념이고 21개 도시는 생활권 개념이다라고 방어를 했는데, 우 후보는 이어서 이 박 후보의 수직 정원 도시라는 공약에 대해서도 이 잘못하면 도시 흉물로 변질될 수 있다. 예. 라면서 조목조목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우상호 후보도 토론을 잘했지만 지금 지지율 격차를 감안하면은 결정적인 어떤 한 방은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앞으로 TV 토론은 2번 더 남았으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박원순 전 시장이 나의 롤모델이란 발언으로 계속 야권의 공세를 받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우상호 후보를 향해서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도 이거에 사안에 침묵하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는데요. 이 사안을 어떻게 또 마무리해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상호 후보로서는 본선에 가려면 어쨌든 경선을 통과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야권에 공세하는 게 그렇게 거부감이 든다거나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을 수가 있겠죠. 경선 전략의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 해주시죠. 예, 오늘 국민의힘 오세훈, 조은희, 나경원, 오신환 예비후보가 각각 짝을 지어서 1대1 토론을 벌였는데요. 오늘은 오세훈, 조은희 후보가 붙었고 나경원, 오신환 후보 이렇게 1대1로 붙었습니다. 두 대결의 분위기가 일단 많이 달랐는데요. 나경원, 오신환 후보 토론에는 정말 공방이 좀 뜨거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에 패스트트랙 사태, 조국 전 법무장관 거취 파동 이런 걸 두고 책임 공방을 좀 벌였고요. 특히 최근에 그 오신환 후보가 나경원 후보 공약을 두고 나경원 플러스 허경영 해서 나경영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토론에서 같은 주제로 입씨름이 이어졌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이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현금 지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나경원 후보를 공격하니까 나경원 후보는 제 공약을 꼼꼼히 안 본 것 같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나경영이라는 아주 나쁜 용어로 비판을 했다. 근데 우리끼리는 좀 제대로 비판했으면 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세훈, 조은희 후보 토론은 좀 거의 동지 모드처럼 훈훈했는데요. 충돌하기는커녕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협공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오세훈, 조은희 후보가 지난 2010년, 11년 당시 이제 서울시장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예. 손발을 맞췄던 인연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세훈 후보가 먼저 박영선 후보가 공공주택 30만 호 얘기하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판을 깔아주면 조은희 후보가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맞장구 치는 어떤 좀 토론이라기보다는 협공하는 식의 진행이 이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칭찬도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조은희 후보가 서초구청장으로서 도입한 그 횡단보도 그늘막 이거를 거론하면서 오 후보가 위민 행정의 극치다라고 칭찬을 하고 조은희 후보는 오세훈 후보한테 여전히 오 후보가 성공하리라 믿고 있다. 존경하는 동반자다. 이렇게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 달랐다 이 말씀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외신에서도 오늘 이 사건을 계속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세계 배구 소식을 전하는 매체 월드 오브 발리에서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서 국가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쫓겨났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사과문 게재에도 비판 여론이 더욱 커졌고 소속팀에서 무기한 출전 정지,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 중징계를 내렸다고 상세히 전했습니다. 예. 영국의 데일리 메일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하계, 동계올림픽 다 10위 안에 드는 스포츠 강국이지만 신체나 언어적 폭력이 만연하다라고 꼬집었고요. 데일리 메일은 그러면서 또 고 최숙현 선수, 철인 3종, 또 성폭행 피해 사실 공개했던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이런 사건들을 좀 언급하면서 한국 체육계의 괴롭힘 스캔들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이나 프랑스의 매체들도 이
소식을 전했고요. 일본의 스포츠 매체들도 이번 그 쌍둥이 자매뿐 아니라 남자 프로배구 OK저축은행의 송명근, 신명섭 선수의 어떤 이런 사건까지 전하면서 폭력 문제로 몸살을 앓는 한국 배구의 현실을 좀 조명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배구에서만 문제가 불거져서 이 사단이 났습니다만 우리 전체적 스포츠계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게 매번 사건이 날 때마다 사실 예. 너무 반복되는 이런 흐름이라서 좀 안타깝기만 예. 합니다. 외신에서 우리를 봤을 때는 그 한국의 선후배 위계질서가 강한 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폭력 사태까지 터졌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저희 쌍둥이 자매가 향후에 지도자 생활도 하기 어려워 보이고 사실상 퇴출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도 지금 이 스포츠계 폭력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했고요.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서 학교 때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에서 폭력이 근절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하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는데요. 청와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이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체육계의 이런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바꾸는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인 교육부하고 문체부에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문체부에서는 교육부나 이런 관계당국하고 협의해서 학교 운동부에서 징계받은 이력을 통합해서 관리해서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좀 반영하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예. 이게 근데 비단 스포츠계만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학교 폭력 왕따 문제는 일반 학교에서도 많이 불거지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또 TV조선인가요? 그 미스트롯에 나왔던 출연진이 과거 그렇죠. 학교 폭력 연예인들도 중도 하차하고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학창 시절 때 이런 일을 하면 나중에 내 미래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 이런 인식이 좀 퍼져야지만이. 그렇죠. 이게 참 10대 청소년들이 좀 이런 거를 인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 교육이랄지 좀 이런 게 좀 기초부터 다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건 사고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제주도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여성 사우나 내부가 밖에서 다 들여다 보이는 투명 창으로 돼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 서귀포에 있는 5성급 호텔 그랜드 조선 제주 호텔 이야기인데요. 어제 온라인에 자기 알몸이 5성급 호텔 사우나에서 노출됐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됐고요. 이게 작성자가 신혼여행으로 여기 호텔에 갔다가 수영장과 샤워시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우나에서는 유리창이 밖에가 보이니까 이게 차단 코팅이 돼 있어서 밖에서는 아내가 당연히 안 보이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이렇게 했는데 이제 투숙 마지막 날에 밖에서 산책을 하다가 사우나 쪽 창문을 올려봤는데 사우나 내부에 있는 온도계 글씨까지 다 보였다라는 게 이 작성자 글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내가 했는데 알몸으로 샤워하는 수모를 당했다. 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호텔 측은 일단 이 유리 차단 코팅과 블라인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기상 상황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공간에서 블라인드를 좀 내리지 못했던 부분이 파악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투명 코팅이 돼 있어서 밖에 안 보이는데 밤에는 블라인드를 좀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깜빡했다 이런 해명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경찰 조사를 통해서 CCTV를 확인하고 있고 대신 우려했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지 사실 알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경찰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논란이 좀 상당히 계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투숙객은 최고급 호텔을 믿고 투숙했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황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돈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교수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성간 이동시켜준 두 분 모시고 박장재소 진행할 시간입니다. 박지훈 장인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지훈 변호사는 고향이 대구인데 네. 명절 때 내려갔다 오셨어요? 안 내려갔습니다. 예. 집에 있었습니다. 예. 서울 집에, 경기도 예. 집에. 예.
예.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절대 내려오지 마라. 그래서 하여튼 저는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무조건 가게 되면 5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또 방역 당국의 지침도 따를 겸 집에서 좀 쉬었습니다. 그 아내분하고 애들은 냅두고 혼자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예. 제 혼자 가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제가 결혼한 지 한 17년, 18년 정도 됐는데 예. 명절을 연속으로 지난 추석부터 안 갔네요. 안 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처는 좋아합니다. 좋아했습니다. 예. 그래요. 장 변호사님은 어땠어요? 저는 시댁이 지방인데 또 이제 저희 시부모님께서 내려오지 말라라고 아하. 이제 하셔가지고요. 근데 예. 그럴 때 한 3번은 되물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고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계속 물어봐야 돼요. 계속 안 물어보고 저희는 한 5번 정도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무서워서 오지 말라는 기다. 오지 마라 제발. 요 말 들으면 안 가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많이 걱정이 되죠 또 아무래도 그래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에는 다음 추석 때는 좀 부모님 좀 뵀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아마 좀 백신 괜찮아지지 접종 않을까요? 하니까 괜찮을 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라고 여겨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르면 올해 6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올 1월부터 이제 수사권에는 상당한 조정이 이미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이 6대 범죄 수사만 현재 검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경찰로 이관이 된 건데 이때 6대 범죄 수사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그리고 대형 참사 이렇게 중대 범죄로 국한이 돼서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6대 수사도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별도의 청을 신설해서 이제 이관을 하겠다는 게 지금 여권에서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예. 근데 6대 범죄 수사는 검찰이 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검찰이 경찰한테 넘겨준 수사는 사실 몇 개 없다. 마약 이런 것도 경제로 집어넣고. 그렇죠. 예. 실제로 이 검찰 특수부서라든지 또 형사부서 중에 이제 직접 수사를 하거나 보안 수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경제 범죄입니다. 일반 범죄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부패, 경제, 선거, 방산, 대형 참사 이 정도면 이제껏 하던 특수수사랑 맥락이 같기 때문에 예. 6대 범죄 이거를 통해서 예전에 했던 특수수사를 또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되어 왔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꾸려지게 되면 검사의 수사권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검사는 앞으로 수사하는 검사는 이제 볼 수 없는 겁니다. 예. 검사가 역할이 기소를 할 거고요. 기소해서 재판하는 걸 공소 유지를 합니다. 예. 공소 유지를 하고 영장은 이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는 할 거예요. 예. 그리고 공익활동 원래 해야 되는 게 공익활동이 있어요. 뭐냐면 민법 이런 거 보면 성년 후견인 신청 이런 거 할 때 이 검사가 청구권자로 되어 있어요. 예. 공익활동을 이제 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갖고 있어서 기소할 시점에 수사가 잘못된 걸 알아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 식구들이니까 그렇죠. 안 네. 하죠 그렇게. 결국은 그냥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그 수사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시작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예를 꽤 많이 합니다. 지금 공소청법도 있고요. 이 중대범죄수사처법도 통과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만큼 부칙에 유예를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미 검사 작성 피신 조서라든지 이런 것도 유예를 뒀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2022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유예를 많이 두게 되면 다시 국회가 바뀌었을 때 또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당장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조금 적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여권에서는 통과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 이제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 검찰청 규모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좁아지기 때문에 이 검찰청 인력을 넘겨가지고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면 된다라는 또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르면 또 6월에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검찰청 공소청에서 나와가지고 수사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 똑같은 거죠. 이름만 검사하다가 수사관으로 바뀌는 거고, 지금 여당의 안은 유예 안 둔다 하더라도 굳이 수사 공백이 생기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언젠간 내조지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난번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 6대 범죄수사처를 남겨놨기 때문에 미진한 개혁이다 이런 비판도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속도를 내는 이유는 결국은 그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가 관계가 삐걱거리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기득권을 다 뺏기게 생겼다, 이런 불만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6대 범죄 부분에서는 검찰이 좀 많은 득을 봤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6대 범죄로 한정된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검찰 내에서는 인식을 했었는데, 예. 만약에 지금 이런 것처럼 완벽하게 분리가 돼버리면 6대 범죄도 검찰이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뭐 궁극적인 부분에서는 이 검찰청 내에서는 좀 반발이나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냥 근원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954년입니다. 예. 54년에 이 만들 때 이렇게 했던 것을 실제로 기소는 검찰이 하고 수사는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 뭐 지금은 이제 수사본부라든지 자치경찰 등이 이제 하겠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제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갖고 있을 때 부작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이 계속해서 뭐 6대 범죄로 국한되더라도 수사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일단 기소를 하려는 본능을 감출 수 없게 됩니다. 예, 이게 무슨 그렇겠죠. 말이냐면 특히 언론 주목도가 높고 뭐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수사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목표는 기소가 되고 예. 기소가 성공, 이제 불기소는 실패, 이런 이분법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서 일단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한다는 이번 중대범죄수사청, 아마 뭐 여론에서도 힘을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움직임 좀 살펴봐야겠네요. 그렇죠. 6월까지 입법 로드맵은 이제 작성이 돼 있는데 중간에 이제 선거도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어떻게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4월 7일 보궐선거 끝나면은 바로 이제 대선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가 뭐 이거 알 수가 없 생물입니다. 예. 선거가 누가 이길지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대선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에서 입법으로 간다? 쉽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입법 활동으로 갈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민주당 당내 대통령 경선이 9월 달에 있으니까 9월에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로드맵은 6월 달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뭐 후보들의 생각도 뭐 좀 담아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네. 하여튼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지켜보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호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뭐 미국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 교수가 뭐 아니다, 뭐 매춘부다 이런 식의 논문을 써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예. 있는데 이 맥락에서 아마 이용수 할머니도 기자회견을 좀 자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아예 ICJ,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의 영역으로 한번 넘겨보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촉구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 대 국가 간 소송은 이게 정부에서만 당사자 지위를 갖고 있어서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를 한번 국제사법기관에 맡겨보자라고 호소를 한 겁니다. 예. 전문에서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그 하버드의 그렇죠. 망원 교수 뭐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았다, 연구 자금을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일본 측 교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지도 저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일본 측 교수고 이번에 이 호소를 하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시켜서 한 미국 하버드 교수, 일본이 시켜서 거짓말한 미국 교수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뭐 그게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학술적으로 가치도 사실 없을 뿐더러 증거도 당연히 없고요.
아마 일본 자금에 의해서 쓰여진 일본의 어떤 기획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정치권 학계도 그 교수의 망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던데 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일단 국가 간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고 그 결론에 따라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판결까지 나올 수 있을까에 물음표가 쳐지는 이유는 예. 우리가 만약에 제소를 하더라도 일본이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제소를 하더라도 일본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제사회의 이슈로 좀 제기를 해보자라는 부분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다만 이 소송을 우리나라가 ICJ에서 했던 경험은 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거의 첫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실제로 제소에 이를지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는 또 우리나라 이게 보수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극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용수 할머니가 그런 표현도 안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가짜 위안부다 이용수는. 예, 그는 정말로 정말 몰상식한 어디 뭐 그 표현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본의 주장과 똑같은 얘기를 네. 하는 사람도 있던데 지금 할머니들이 이제 생존하신 할머니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셨을 때 올바른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93살, 93살, 95살 제가 그래 알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재판해봤자 일본이 사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재판소를 얘기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일본이 만약에 한번 해보자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ICJ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최근에 WTO에서 일본을 한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또 2014년도 ICJ에 가서 호주한테 뭐 고래잡이 관련해서 참패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저는 한번 해볼 만은 하지 않나. 올라만 간다면 한 번 또 증거 남기고 공개 변론 좀 해가지고 이거 다 밖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자 배구 이야기입니다.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학폭 논란인데 두 선수가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사과는 했습니다만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일단 10년 정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뭐 형사적으로 처벌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죠? 예, 사실상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학교폭력이라고 규정을 하지만 형법상은 뭐 폭행 내지는 그렇겠죠. 상해인데요. 폭행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비교적 좀 짧습니다. 상해도 7년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어렵고 그렇다면 뭐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사실 시효가 있습니다. 이 어떤 폭행 사실이 있은 지 10년 안에 그리고 폭행 사실을 안 지 3년 안에 이 두 요건을 충족시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는 구제를 받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잊고 싶은 기억인데 안 잊혀지죠.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뭐 TV에 나오고 이러니까 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는 건데 정치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인권보호 대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껏 국민체육진흥법 관련해서는 체육을 하는 게 국위선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국위선양이기 때문에 스포츠 1등주의 약간 그런 폭력이 좀 미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잘하는 친구들은 뭐 그렇죠. 애들 좀 괴롭혀도 좀 괜찮다고. 때려도 된다. 그 법을 빼버렸어요. 아예 국위선양 부분 빼버리고 만약에 폭력이나 인권 침해 사건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뭐 임직원이나 체육 지도자가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좀 규정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야구하는 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옆에서 항상 뭐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학교 학생들 우리 중학교 체육하는 야구 선수들은
정말 매일 맞았거든요. 지들끼리도 때리고 선생님이 때리고 감독이 때리고 코치가 때리고 그러면서 왜 저렇게 맞지? 맞으면 뭐 잘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때리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예.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됐던 것 같아요. 1등만 하면 된다. 그게 지금 이런 쌍둥이 사건까지 지금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뭐 이런 겁니까? 그 아동 폭행이 있었을 때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또 병원의 의사라든가 반드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죠. 신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예 이 사태를 인지하는 순간 이 수사 기능에 넘기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거고 이게 또 체육계의 특성상 이제 아름아름 어떤 비위 같은 것을 덮고 넘어갈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예 의무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불거진 게 체육계입니다만 뭐 체육계뿐만이 아니고 일반 학교에서도 폭행 사건 또 왕따 사건 뭐 괴롭힘 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피해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체육계뿐만 아니고 학교 전반에 우리 학원 전반에 좀 모순을 좀 되짚어보자. 그렇죠. 그 박지윤 변호사 말처럼 그 저희가 학교 다닐 때가 뭐 한 30년쯤 됐나요? 30 됐죠. 그때는 교사한테 맞고 이런 게 매일 있었던 일이잖아요. 저는 뭐 매일 맞은 것 같아요. 저도 매일 맞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요즘은 처벌받으면 그러니까 그 체벌을 받으면 경찰을 바로 그냥 학교 중에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경우는 이제 사라졌는데 그렇죠. 학생끼리의 폭력,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좀 근절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맞습니다. 예. 그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볼까요? 어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다들 무죄 났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303명 숨지고 142명이 이제 다치게 된 그런 사건인데요. 일단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제 현장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 해경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지휘 통제에도 실패했다. 즉각적으로 태선 유도하고 이제 선내 그 배에 진입을 해가지고 구조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 기능을 완전히 무형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된다는 논리였는데 재판부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이 이제 역량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해경 조직 전체에 좀 문제였던 부분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여러 이제 정황들이 있는데 이제 목포 해경이 그 당시에 현장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상 송출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상황을 시시각각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없었던 거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퇴선을 유도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123 정장이 그 거짓 보고를 합니다.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했다. 그러니까 해경으로서는 잘 모를 수 있었다라고 인정을 받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사정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예. 어쨌든 해경 지휘부 10명이 전원 무죄가 났는데 유족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참 의문입니다. 과실이라는 게 우리가 뭐 과실치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가 될 수가 있는데 과실이라는 게 예견할 수 있는데 예견을 못했거나 회피할 수 있는데 회피를 못했을 때 그 두 가지를 과실로 우리가 법적으로 표현합니다. 예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허위 보고가 됐기 때문에 법리론 봤을 때는 이렇게 구성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럼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 세월호, 이 많은 아이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하거나 이래 됐는데, 그럼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결과가 생기는, 이걸 누가 이게 납득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저는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 그럼 어떨 때는 참 쉽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가 사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택도 없는 것도 유죄를 인정하는데 이거는 조금 논리를 구성하면 유죄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건 또 유죄가 안 된다는 게 과연 국민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면 123 정장 한 명 지금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맞나요? 이게 나라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300여 명의 무고한 희생이 있었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현장에서 구조 지휘했던 123 정장만 징역 3년 받았고 나머지 해경 간부들은 다 무죄 났고 뭐 세월호 선장은 뭐 당연히 그거는 뭐 자기 잘못한 거니까요. 이거는 뭐 실형이 나서 지금 복역 중이고 이런 건데 피해자는 있고 그러면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럼 이런 날이 생기면 국가가 또 이런 일이 생겨도 어차피 제일 잘못해도 처벌 안 받는데요. 이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새롭게 한다는 특수조사단이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결론이 지금 난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검찰, 또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뭐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다 무죄 났다. 그렇죠. 결론은 그거고. 근데 뭐 이게 1심이니까요. 2심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윤 변호사. 사실 이게 기소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기소 전에 엄밀하게 수사가 펼쳐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 참사 직후에 굉장히 좀 치밀한 수사에는 우리가 다소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소 사실 자체가 좀 부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도 재판부를 비난하고 비판하시기도 했지만 이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진 거 맞냐라고 또 이게 탄식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항소심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법리상 또 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해경 지도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뒤집어지기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저는 사법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정경심 교수 사건이라든지 최강욱 의원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뭐 저기 뭐죠? PHMG 사건이라든지 예. 자꾸 이런 결론이 나버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이거를 갖고 이 법관한테 맡기는 게 맞냐, 배심 제도로 하는 게 맞냐, 배심 제도가 했을 때 이게 과연 무죄가 났을까요? 저는 그래 보진 않거든요. 뭐 이게 가실 사건이니까 뭐 배심 제도 지금 안 되지만 우리는 뭐 안 법상으로는. 되죠. 예. 뭐 미국 같으면 했겠죠. 했다면 뭐 결론이 과연 배심원들이 이렇게 무죄를 내려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2심 또 앞으로 뭐 대법원까지 가겠죠? 뭐 결과가 네. 있으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아까 우리가 학교 폭력 얘기했는데 댓글에 그 얘기가 상당히 많네요. 예, 팟빵으로 킬러키님께서 우리 아들도 운동하고 싶었는데 선배들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즐겁게 운동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외국 사례 보면 굉장히 즐겁게 운동을 해요. 네, 그렇게 해야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박지성 선수도 맞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실수하면은 혼나고 맞으니까 네. 그게 두려워서 그렇죠. 이 창의적 플레이를 못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운동도 능력도 저하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는 아직도 학교에 체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불법입니다. 네,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만큼 뭐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네. 예, 이제 저희가 드릴 말씀은 교사나 뭐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학생과 학생끼리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좀 근절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